자,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 심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행복하고 그 행복의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관점에서 내가 행복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연 행복과 어떤 거리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과 불행한 데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는 쪽으로 행복하게 회로를 계속 돌린다. 생각도 계속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그 불행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자신의 불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의 회로를 돌리고 있다. 이게 행복한 동일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측정을 해봤지만은 그것이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죠. 다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내가 거기에서 의미를 추출해내는 주관적인 해석들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행복 심리학에서 행복에 대한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행복,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실현적 관점에서의 행복,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행복을 보면은요, 욕망 충족 이론, 나의 욕망이 충족됐을 때 행복해 라고 하는 관점, 그 다음에 목표 이론, 비교 이론, 적응 및 대처 이론,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어떤 이론들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내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이 어떤 이론과 근접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욕망 충족 이론입니다. 이 욕망 충족 이론은 쾌락과 즐거움, 다시 얘기해서 나의 어떤 욕구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욕망들이 또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인간이 행복한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죠. 여기 있는 식욕이나 성욕, 물욕, 권력욕, 명예욕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죠. 이것이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목표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것들을 향해서 진전해 가고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나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인간의 행복과 내가 무엇인가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땄어. 당연히 행복감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또 다른 이론, 비교 이론. 요즘 이제 우리가 이 비교 이론에 많이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느낌을 저는 이제 현대인들에서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행복이 비교의 결과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상적인 나, 또 사회적 어떤 전체적인 비교에서 행복이 온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비교 이론에 대해서?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면 당연히 행복한 건데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의 요소가 되겠죠. 나만 뒤처지고 나만 한참 뒤에 가 있다면은 그것 또한 불행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론은 적응 및 대처 이론. 행복이 무언가 이 변화나 또는 어떤 환경의 변화, 또 나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적응하고 잘 대처해 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잘 적응하고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대처했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라는 얘기를 이 쾌락주의 이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쾌락주의에서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쾌락주의 이론을 완전히
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뺀다면 또 무슨 이론이 있을까? 어떤 관점이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런 이제 이론이 있어요. 자기 실현적 관점. 여기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각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웰빙 이론이 있어요. 웰빙 이론. 웰빙이라고 요즘 뭐 너무나 많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죠. 잘 사는 것이죠. 잘 존재하는 것. 자, 웰빙 이론은 삶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 정서의 경험으로 정의되는 주관적 웰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웰빙에는 세 가지 웰빙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내가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자기 수용과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잘 공헌도 하고 살아가는 것. 요거를 이제 웰빙 이론이라고 그래요. 요즘 추구하는 어떤 행복에 대한 게 이 웰빙 이론에 많이 좀 가까워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욕망이 쾌락주의적 관점을 떨굴 수는 없지만은 웰빙 이론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매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향 이론과 하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행복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즐거운 순간들의 종합,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향 이론은 어떤 내가 타고난 DNA, 유전적, 기질, 성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게 원래 행복하게 태어나는 놈들이 있어.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져.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바라볼 때 쾌락주의적 관점만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또 아까 자기 실현적 관점만을 갖고 얘기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고 아까 아가일이 얘기하는 이 질문 진단지에도 이런 것들을 망라해가지고 아마 표현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서 이제 이 자기 실현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강점 및 덕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강점과 덕목이 있는데 이것을 잘 개발해가지고 내가 잘 써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하게 잘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강점 및 덕목에 대해서 얘기한 관점을 한번 보세요. 지혜와 지식, 인간미, 용기, 절제, 정의, 초월 이런 얘기들을 강점과 내가 개발해야 될 그리고 공헌해야 될 관점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행복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가까우세요? 예. 어떤 기준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이 중에 어떤 이론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관점과 좀 맞아 들어가세요? 예. 아마 뭐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렇다고 내가 쾌락주의적 관점을 영원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자기 실현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까 웰빙 이론이라든지 강점 및 덕목을 갖고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뤘을 때 높은 점수도 받고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오래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그래도 이런 베이스는 알아야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폭이 커져요. 그래서 행복 심리학에 대한 관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거고 실제로 이론적으로 행복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는 진단지를 활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집에 가서 한번 이 가족분들에게도 한번 해보시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나의 이 행복에 대한 특징 중에서 나는 어떤 게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의미가 있죠. 이게 첫째는 즐길 줄 안다. 예. 즐길 줄 아는 게 똑같은 아까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불행의 이유를 찾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불행한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할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어떤 나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이렇게 이 뭔가를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두 번째는 긍정적 정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뭐 같이 얘기를 하면은
꼭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옆에 얘기하는 사람이 힘이 빠져.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하기가 싫어져 버려. 예, 그래요. 그 사람은 꼭 이 어떤 이 쾌감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뭔가 부정적이 되고 뭔가 그런 쪽으로 가면은 같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힘이 없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조차도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마지막은 꼭 자기 얘기로 끝내고 싶어 해. 예, 남의 얘기보다도. 예. 그래서 균형 잡힌, 그리고 아까 6가지 이런 것들 중에서 대표 강점이 있다 그래. 대표 강점. 이 대표 강점 6가지 중에 이게 다 고루고루 갖추기는 쉽지 않은데 6가지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대표 강점이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미가 있다. 대인 관계적인 면에 인간미가 있어서 두루두루 화합하고 조화를 만들어 가는데 강점이 있는 사람. 또는 여기 중용적 또는 의지, 용기 이런 어떤 자신의 대표 강점을 갖고, 이 대표 강점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그 사람을 지탱하게 만들고 웬만한 어떤 스트레스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강점을 갖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봐서 대표 강점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인간관계. 여기 최근에 일어난 가장 괴로운 일 질문의 응답자의 50% 이상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조직 생활이든 또 가족 생활이든 사회생활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리고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자존감이 나를 귀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라고 했더니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7살 이전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아이들의 길을 안 죽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데, 그런다고 해서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배양이 돼야 나를 존중할 수가 있지. 그런 것들로 해서 키워지는 것은 아니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한마디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고 나는 귀한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귀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동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낙관적이다. 낙관적으로 이 삶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조금 더 이렇게 55대 45 정도로 MBTI에서 E냐 I냐 요 차이가 있는데 누구나 다 이 내향적, 외향적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내가 나의 감정뿐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주관적인 내적 통제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웰빙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그리고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삶의 의미가 있고 나는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공통점입니다. 이런 얘기고,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처럼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젊고 또 행복감도 높습니다. 그리고 돈과 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 결과 그래프를 보면은요, 돈하고 행복하고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수준을 지나면 똑같아져 버려요. 행복감이. 그러니까 없으면 불행해. 돈이 없고 부족하면 불행해. 근데 어느 수준, 그 정도면 됐지 하는 수준이 되면은 그 다음에 행복감이 평균적으로 더 올라가진 않는다. 비례하지 않는다. 요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돈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많지도 적지도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행복의 그리고 아무래도 지지해주는 결혼을 한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일관되게 아주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비중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6대4 또는 뭐 55대45 이런 정도죠. 그리고 다양한 긍정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행복감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의 이 행복심리학에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행복한 삶의 조건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즐거운 삶, 즐겁게 살아라. 현재를 매 순간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인 삶. 도전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해 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은 이 즐거운 삶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그 여가 할 때 말씀드렸죠? 매번 나를 즐겁게 해주는 아까 쾌락주의적 욕구들을 또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고 두 번째 적극적인 삶이 뭔가 공부하고 배우고 또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은 이런 것들을 나 혼자 만끽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행복감이 많이 차오르게 만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삼각형을 그렸어요. 행복에 세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즐겁게 살기, 의미 있게 살기, 대표적 강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살기. 이렇게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해피니스 할 때 요 I가 Y가 아니고 I예요. 혹시 영화 이제 해피니스라고 보셨어요?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이거를 Y로 표현한 그 영화의 타이틀인데 주인공이 행복을 찾아서 뭔가 도전하고 또 그걸 성취해가는 과정에서의 느낌을 영화로 한 건데 우리나라도 개봉이 됐어요. 상당히 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기 위한 시도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우울증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매일 그날 일어났던 일을 세 가지씩 좋은 일 세 가지씩 적게 했어요. 매일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일기죠. 감사일기. 감사일기로 세 가지씩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참가자 94%의 증세가 호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행복해지는 길은 유전자나 환경, 아까 뭐 상향 이론, 하향 이론 이런 이론들이 있었죠. 그거 외에 40%가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분이 연구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행동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이런 이제 행동들을 많이 한대요. 보면은 이제 여기 관계를 좋게 하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감사, 도움, 낙관, 순간, 충실, 운동 그리고 평생에 요거 제일 중요하죠. 평생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목표와 포부를 가져라.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한 사람들이 행동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행복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보면은 행복 심리학이 얘기하는 거 이렇습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 멀리 파랑새 멀리 찾아갔더니 결국 집에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작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요건 참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분위기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내가 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지름길입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행복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 이렇게 5가지로 얘기했어요. 5가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행복에 좋은 습관을 구축해라. 습관을 구축해라. 습관 중에서 아까 매일 3가지씩 좋은 일, 감사일기를 쓰는 거, 감사일기는 너무나 좋죠. 어떤 분은 이제 블로그에다가 자기 감사일기를 계속 써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행복에 도움이 되는
비결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행복심리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고 현재의 선택이다.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마치 거창한 목표처럼 그렇게 언젠가 행복해지겠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안 온다.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마음의 힘을 가꾸고 키우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행복심리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행복심리학에 대한 개념, 관점, 요것들을 한번 제가 쭉 한번 훑어봤고, 행복한 사람들은 나하고 또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가까울까?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나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